1.1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배 정도 되는데 지금 1.2니까 저평가는 아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레벨은 아니니까 중립. 뭐 버블까지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 계속 이 속도로 달리면 이제 네. 자, 한국 증시 쪽 좀 더 전문적으로 여쭤보면 상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변화에 대해서 좀 박사님이 회의적이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육식동물이 고기를 끊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체성? 그런 거죠. 우리는 나라의 구조가 75년에 만들어진 구조가 지금 50년째 가는 나라인데 제가 밀고 있는 용어입니다. 75년 체제인데 그 7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기업이 10개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350개가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박정희 정부가 갑자기 강제 상장을 시켰어요. 강제 상장을 왜 시켰냐면 1972년에 사채 동결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개인 간에 기업 간에 돈 빌려주는 걸 동결시키고 3년간 유예를 그리고 금리가 60%인데 사채금리가 그걸 16.5%로 내려요. 사채 동결 이후에 막 기업들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겠죠.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뒤져봤더니 그 사채 규모가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네. 지금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이제 주인을 털어봤더니 얘 다 사주더라. 오너님이시더라. 그 오너님이 수출금융하라고 한국 정부한테 가서 7%로 대출받아서 자기 회사나 자회사에 60% 대출하면서 이자놀이를 하고 계시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오너님이 13분인가만 아무튼 뭐 굉장히 악질이라고 된 분이 감옥 간 사람이 13명. 그러니까 회장님.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서 이제 대노했죠. 이것들이 내가 해외에 열심히 다니면서 차관 3%, 5%짜리 차관 받아와서 그걸 7%로 너네 마진도 안 주고 다 대출해줬는데 너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면서 극대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냐 그랬더니 상장을 시켜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채를 회사에 주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을 책임 경영을 시키자 뭐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의 정 회장님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저항해서 84년에 현대건설이 상장됐죠.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롯데칠성이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다 75년 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0001, 0002로 상장되시는 분들이 다 75년 상장이에요. 이제 그렇게 상장될 때 이제 오너님들이 몰려가서 저희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상장하면 경영권 뺏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때 이제 한은 부총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영권에 대해서는 나라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회사와 경영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모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또 경영자 사주가 재원을 출연하는 사제 출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딱 지난 20년이 지난 다음에 1997년 신동방이 미도파를 인수할 때 재경부 차관님께서 국가 경제의 어떤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적대적 M&A는 결단코 용서돼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까지 하시면서 신동방을 쳐부수죠. 이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50년째 굳어진 게 뭐냐면 얼마 전 태용그룹 사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윤 회장님 일가가 사재 출연한 거 몇천억 회사가 잘못됐는데 주주는 그거 손해보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회사 시스템은 유한 책임인데 우리나라는 사주가 돈을 내야 돼요. 김우중 회장님도 옛날에 내셨고요. 다 냈어요. 그렇게 하는 대신 평상시에는 사주가 우리한테 오너가 우리한테 어떻게 대하죠? 뜨내기 취급을 하죠. 너 그때 힘들 때 돈 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 오너님 소유권은 우리들 소유권보다 100배는 귀중한 소유권이고 이분들의 소유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큰일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적대적 M&A가 안 되고 있고 현재 고려아연 영풍 M&A 봐도 법무법인들만 돈 벌고 있지 경영권 넘어가지 않죠. 이 사례가 잘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이 시스템을 누구도 흔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J 정부 때나 YS 정부 때도 역시 그냥 지나갔고요. 특히 SK글로벌 사건. 박근혜 정부 때는 삼성물산 모지합병.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한진칼 M&A. 그리고 이번 태영그룹 사태 때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 모든 정부는 오너님들 편이에요. 그리고 오너님들이 불쾌해하는 걸 안 해요. 오너님의 경영권에 뭔가 도전이 될 만한 일은 싫어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대주주 조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서 연말에 다 팔게 만드는 절세 차원에서 다 팔게 만들면 오너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구심점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연말에 주식을 팔면 그러니까 이 제도를 왜 연말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냐는 거죠. 저는 12월 결산법인에 제일 마지막 날 주식을 들고 있어야만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럼 9월 말에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 양도세를 내면 되지. 꼭 연말로 해서 주식을 다 팔게 만들어서 그 다음 해 주총에서 오너님을 아무도 견제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범죄 영화나 추리소설을 보면 이 사건으로부터 누가 제일 이익을 받는가? 그가 범죄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스피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말한 5천 시대 위에서 필요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은 뭐고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걸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가 M&A라니까요. 그러니까 적대적 M&A가 이루어져야 뭐가 될 텐데 사실 그게 안 되죠. 그다음 두 번째가 배당 분리 과세.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제 최대 문제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다 압도적으로 모멘텀 투자자죠. 그래서 모멘텀 투자도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가치 투자자가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 투자자가 같이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제 좀 그런 게 없잖아요. 모멘텀 투자자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예, 그래서 오르는 모멘텀이면 다 사는데 빠지는 모멘텀이면 전부 다 곧버스 하러 가잖아요. 그러니 이제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나 높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배당을 좀 줘야 되는데 배당은 뭐 이번에 분리과세 한다 그러는데 그 분리과세 대상에 삼성전자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해서 절대 세금을 못 깎아주겠어라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이 좀 잘 되고 선진적인 시장이 되고 하려면 그러니까 적대적 M&A도 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도 분리과세가 좀 돼야 되지만 마지막은 상속세가 이대로 유지되는 건 DJ 정부 때 30억에 50%. 그러니까 30억 이상에 대해서 50% 과세가 DJ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이게. 근데 그때가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인데 지금 한 4만 불 가까이 되거든요. 환율만 내려가면 5만 불도 가능한 정도로 우리가 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소득 5배 났으면 주가도 그때 500포인트가 지금 3,000이니까 6배 됐는데 그걸 30억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200억도 아니고 30억이다. 그러면 이제 오너님들 입장에서 배당을 주려고 그랬더니 49.5% 금융종합과세를 두들겨 맞아. 그리고 애들한테 상속을 주려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삼성전자 만난 것 같지만 60% 가산세까지 해서 60%까지만. 이러느니 굳이 내가 이걸 뭐 하면 어떤 걸 하냐면 물산보직합병, 뭐 SKD&D, CNC, 뭐 한화 D&D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자회사랑 합병시키는 식으로 다. 그래서 큰 부자는 다 절세를 다 하시고 작은 부자들은 이제 상장돼 있는 작은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 주가를 박살을 내는 방식으로 이제 상속을 하는 거죠. 아니면 시가총액 규모를 100억을 만들어 버리면 상속세가 확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상장한 다음에 세력들하고 이렇게 적당히 해서 팔고 떠나버리는. 그래서 주인 없는 회사들 꽤 있는 거 아시죠? 대주주가 작전하는데 다 팔아버리는 거 보신 적 있죠? 이번에 땡땡토건이라고 보셨죠? 그 유명한 그 회사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단 본을 한번 보여야 된다. 대주주들이 행동주의 펀드들 벌벌 떨고 행동주의 투자자들을 벌벌 떨고 뭔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낫겠군.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주주들한테 보상 안 해주고 자금도 조달할 생각 없으면 빨리 상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서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상폐하는 기업들이 자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대적 M&A가 돼서 소액 주주들의 원한을 쌓는 행동들, 스택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원한 스택들을 계속 쌓는 행위들 아무리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아까 75년 체제에서 정부가 공정한 게임의 룰 관리자로서보다는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갑자기 오너님 편을 들면서 항상 오너님 편을 들잖아요. 왜 그러는지 이제 우리는 그냥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다 이번에 다 물 건너갔기 때문에 그래서 물 건너갔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 이야기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려하연 영풍을 보면 어디가 주식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도 경영권을 인수 못해요.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법을 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율, 세금 이런 인센티브 쪽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 봐서 오늘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그자가 범인입니다. 누군지는 짐작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 통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고 계시죠. 6월 말 7월 초부터 계속 좀 많이 벌었으니까. 가열징후와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떤 자료가 좀 있을까요? AI님이 그냥 하라고 했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이 차트가 참 좋은 차트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우량 100대 기업들이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보시면 일단 PBR이 뭐냐면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냐. 우리나라 평균이 지난 10년 평균이 한 1.1배 정도 되는 게 금방 확인됩니다. 그죠? 1.1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배 정도 되는데 지금 1.2니까 저평가는 아니다. 그럼 두 번째, PBR이 높고 낮는 걸 결정하는 건 결국 기업의 수익성.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PBR을 봐야 되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PBR이 내려갔으니까 절호의 투자 기회였고 제가 지난번 왔을 때도
이런 때는 좀 사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4월 9일 날 리밸런싱 했어요. 한국 주식 샀어요를 제가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PBR은 올라오는데 ROE는 내려오네요. 내려오거나 더 못 오르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평가는 끝났군. 적정 가치이거나 이제 여기서 더 오르면 고평가로 가는데 고평가가 지난 2021년 우리 3,300 갔을 때가 1.6배, 1.5배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가면 4,000. 그죠? 거기까지 가면 4,000 정도인데 갈 수 있느냐? 근데 그때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엄청 좋을 때 네. 그리고 금리가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가 0.5%일 네. 때 저렇게 간 건데 이번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고 두 번째 ROE를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보다 고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저성장이라서요? 예, 저성장도 저성장이지만 자본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배당을 안 하고 현금만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익을 내더라도 분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능력, 경영자들의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실패하고 있죠. 그러니 PBR이 올라간다는 것을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1.5, 1.4 가면 이제 4,000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ROE가 계속 올라가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ROE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익을 더 내는 건데 그건 이제 미국 실업률에 달린 거니까 아까 이야기했고 그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배당을 많이 주면 ROE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줄어들면 기업의 이익은 그대로 있는데 보유 자산이 줄어들면 경영의 효율성 지표인 것은 자본의 회전율이 올라가니까 ROE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배당 분리가서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자사주 소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경청 회장님께서 자사주 의무 소각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자사주 매입하냐라는 아주 그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이래저래 다 안 되는 쪽인데 저게 더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저기 2017년 같은 순환적인 고점 저때는 이제 금리가 지금하고 비슷한 레벨이었으니까 2017년이 대략 한 1.3 정도니까 뭐 역사상 최고치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세인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넘어서 쭉쭉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 없으면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이 10%잖아요. 상승률이. 지금 3,200인데 여기서 10% 올라봐야 3,500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 매력적인 레벨은 아니니까 중립. 팔자는 이야기 아니고요. 중립. 야, 근데 이게 PBR과 ROE인데 PBR이 ROE보다 높지 않네요. 그러니까 먼저 높으면 무조건 떨어지네요. 예, 그런 거. 높으면 떨어지게 되는 이때도 높으니까 결국 떨어졌고. 이걸 그래 같이 봅니다.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가 제 인생에 32년 이거 했는데 최고 좋은 투자의 기회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는 인증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제 퇴직연금 계좌에 12월 9일 날 계엄령 터진 날 전액 다 코스피 200 샀던 것도 인증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날 샀습니다. 그날 샀습니다.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샀습니다. 저는 그 정도 레벨이면 삽니다. 자, 요건 또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4천, 5천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방금 봤던 건 수익성의 관점에서 본 거고 이거는 주식 공급의 관점에서 본 건데 이 코스피는 파란 선 그리고 빨간 선은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은 역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매년 계속 경신 중이죠. 그래서 그렇죠. 84년 대비 시가총액이 400배. 근데 주식은 20배 정도 올랐잖아요. 결국 그 사이에 20배가 빠져있죠. 그 주식 수가 20배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식 공급처다. 공급이 너무 많다. 예, 그리고 올해도 뭐 상장이 너무 많이 된다. LG CNS부터 시작해서 뭐 달바에 이제 K뱅크에 뭐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조금만 오르면 엄청난 주식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나라인데 네. 수급의 측면에서도 이제 모멘텀 투자자들이 느끼는 수급의 측면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2022년 초에 이 김작가 TV 와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엄청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진짜 안 좋은 신호다. 대주주님이 그렇게 아끼는 기업을 상장시킨다. 이 가격이면 나는 만족해. 그러니까 대주주님의 밸류에이션 잣대로 볼 때 지금 이 주가는 나는 굉장히 만족스러워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IPO가 쏟아지고 증자가 쏟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님, 오너님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계시다. 그분이 너무 배가 부르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요? 그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배당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그래도 공감을 했던 이유가 그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 너무 높으면 어이구 돈을 빌리러 가는 거 말고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열심히 해서 회사를 살리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옛날에는 증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화를 안 냈어요. 옛날에는 유상증자하면 오히려 주가가 오른 날도 있고 그랬죠. 근데 언젠가부터 유상증자는 하한가를 만드는 신호가 됐죠. 왜 그렇게 됐나?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회사채 금리나 배당 수익률이나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회사채를 안 찍고 대출을 안 받고 우리한테 돈을 벌린다? 이거는 주가가 비싸다는 신호 아니냐. 그 오너님 입장에서 우리 회사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다 우리 거잖아. 이자만 내면 땡이니까. 네. 근데 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늘리고 자기 지분율을
희석시킨다. 이건 증자는 악재라고 봐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는 거죠. 배당도 안 주는 주제에 시장 대출금리 뭐 2%, 3% 초반이면 다 지금 대출이 되는데 그 돈은 안 빌리면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런다? 진짜 주식 가격이 비싸다고 보는 모양이구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지금 좀 버블이 있는 것 같다. 뭐 버블까지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 계속 이 속도로 달리면 이제 겁이 난다. 저는 중립. 주당 순자산 가치가 쌓여가는 속도대로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노상관인데 우리는 뭐 이제 PBR 1.1배는 너무 싸고 2배는 돼야 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과연 잘 모르겠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한국과 미국 증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뭘 사야 하고 유망 섹터는 뭘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조선전력? 네, 조선전력이 우리 한국은 제일 마음 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겠으니까 그냥 인덱스 들고 가자 쪽의 입장이죠. 왜 그런가? 거기는 혁신이 있는 호황이니까. 그래서 금리 문제라든가 트럼프 때문에 한번 조정 오면 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또 적정 레벨을 넘어서서 역사상 최고 PER이니까 23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미국 시장도 솔직히 중립인 거죠. 근데 다음번 조정이 오면 미국을 사고 싶다. 다음번 조정은 미국 지수. 이번에는 한국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리밸런싱 했는데 한국이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왜냐면 환율이 올라가서 미국은 덜 빠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한국을 적극적으로 리밸런싱 했는 저가 매수했는데 이번에 다음번 뭐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근데 이제 시장의 PR이 되게 높을 때 조정은 좀 아파요. 작년 8월 달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도 그랬고 요새 조정 한번 오면 되게 크게 오잖아요. 그런 조정들이 좀 온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뭐 저라면 중립 정도 그리고 현금 비중 특히 골드 좀 갖고 가고 싶다. 골드.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렇게 해서 만에 하나 달러의 지위가 정말 더 추락한다라면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파월이 진짜 못 이겨서 그냥 역사에 이제 죄를 짓는 마음으로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막 이러면 금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금리 비중은 몇 %? 정도나? 저희는 투자 5분법 추천합니다. 20%. 예, 그래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국채, 미국 국채, 금. 이러면 연환산 복리 수익률 한 8% 중반 나오거든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디지털 금은요? 디지털 금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 의견을 밝히기가 좀 그런 게 금융회사는 아직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ETF, 현물 ETF 못 사게 돼 있어서 저희가 사지도 못하는 거 의견 밝히기가 좀 아이 좀 사게 해줘요. 왜 못 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박사님은 이제 금융시장에 계신 지 벌써 32년 되셨는데 성공적인 개별 종목 투자가 운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제가 달러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계룡건설, HJ 한진중공업, 현대차 그리고 하나를 샀어요. 되게 잘 샀잖아요. 샀는데 그 마지막 회사에서 상장 폐지됐어요. 그 0이 되잖아요. 그리고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다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또 그 다음에 YF 소나타 나오고 막 그러면서 돈을 벌어주긴 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1993년에 직장생활 시작해서 만 15년, 16년이 지나도록 개별 종목에서 내내 망하다가 달러 팔고 그냥 한국의 대표적인 우량주 5개 이러고 샀는데 성공한 거라는 거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저 솔직한 의견입니다 여러분. 쌀 때 사면 환율이 급등했다가 그잖아요. 폭락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가 위기가 진정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그냥 우량한 대형주 사놓으면 되는 거지. 정말 이걸 제대로 된 종목 잘 골라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싸게 정말 최고 가는 시장은 다 못 올라도 100배 가는 주식을 고른다. 그거는 그런 능력 계시는 분들은 하는 거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32년 동안 이렇게 책을 20권 넘게 쓸 정도로 죽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는데 매일 오늘도 6시 일어나서 공부한 사람이지만 전 매일 6시 일어나니까. 근데 못 사겠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를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능력의 영역도 있지만 감의 영역도 있고 뭔가 이게 철학의 영역도 있구나라는 걸 알고 저는 자산 배분 쪽으로 근데 인덱스로 그냥 사면 되지 뭘 어렵게 아까 5개 골랐는데 상장 폐지됐다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잘 골라봐야 우리나라는 그 뒤에 있는 인사이더들의 정보를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 그냥 인덱스 사자, ETF 사자. 그럼 시장에 이긴 소수의 투자자들은 좀 이게 없진 않잖아요. 있죠. 어떤 특징이? 제 주변에 천재예요. 제 주변에 진짜 주식으로 거부가 된 친구들이 적게 잡아다 5명 정도는 지금 벌써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친구들의 특성을 하나 이야기하자면요. 그 각이 달라요. 그냥 알고 있는 정보 정도가 아니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오너님만큼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대단한 친구들. 존경한다, 친구들아. 다 맛있는 거 사줘. 그만큼 많이 알아야 이제 된다. 그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제가 제일 거지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제일 거지입니다.
거기서. 그 모임에서 제가 제일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고요. 그렇게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지수를 사라. 그리고 그 친구들은 방송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조용한 진짜 부자들. 네. 찐 부자들은 와서 종목 가르쳐달라고 하도 그러고 또 네가 이야기해준 종목 샀는데 난 망했다 막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하고 저는 부자인데 내가 왜 저는 지금 금융업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유튜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찐 부자는 아니에요. 진짜 그 친구 정도들 되려면 그 친구들은 1년에 한국에 서너 달도 없는데 수익률은 몇백 프로 나는 거 보면 다 해외에서 살아요. 해외여행 다니고 한국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이 난다. 박사님 그래도 되게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뭐 그게 사실인데 뭐. 아니 정말 그 친구들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러워요. 멋지게 살죠. 그리고 이제 다들 건강에 엄청 신경 쓰고 왜냐면 너무 옛날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좀 해치거나 몸도 좀 안 좋은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뭐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친구들 나 한우 사줘.